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영화, 그 디스클로저 데이의 그 영화를 좀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그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만 남고 진실은 흐려뜨려 놓는 흐려진 그러한 디스클로저가 이제 공개라는 소린데 그런 진실은 흐려진 공개로 이제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거를 영화를 보니까 이제 그거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수년 동안 여러분 한국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제 그러한 퍼블리시들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올해가 이제 공개의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뭐 앱스땡땡 파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개가 이제 이루어진 해죠.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과 맞물려서 딥스가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디스클로저는 이제 공개란 뜻이고, 공개의 날, 뭐, 데이,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수년 동안 이제 할리우드의 예고성 이야기와 비밀 예산으로 움직이는 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리고 가짜 변화가 오기 직전에, 그리고 딥스가 주로 자주 뿌리는 부드러운 공개 심리전에 푹 빠져 살아온 그러한 우리 그런 시선으로 이 영화를 이제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그이도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 감독인데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그래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순진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몽상가가 아니에요. 그는 할리우드의 비밀 상징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꽤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관련 뭔지 아시죠? 그러한 그 어린이에게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엘리트 집단이라든가 약점을 잡아서 이용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의식용 상징이라든가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통제하는 그러한 것들과 깊게 연결돼 있는 자가 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의 홍보를 하는 그림에 등장하는 이 외눈, 눈 하나 이렇게 외눈 아시죠? 그 상징은 아주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은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외눈이 외눈 상징이 그거를 홍보하는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밀루미나티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표시인데 그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뒤집어 놓은 형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통제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진실도 뒤집는다. 또 우리가 공개를 소유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놓고 뭐 숨기지도 않아요. 숨길 것도 없고 뭐 대담하게 대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서 알아차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대놓고 보여주고 니네한테 우리는 이미 알려주고 보여줬어. 이게 이제 딥스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공개가 아닙니다. 제목처럼 공개라 그래 공개의 날 뭐 이런 게 제목이긴 하나 그거는 공개가 아니고
진짜 공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통제된 반대 저쪽 딥스 세력이 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하나하나 상징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있는 그대로 비밀적인 상징과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가르침, 그 다음에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그 사실 첫 장면에 이제 경이로움을 두려움으로 뒤집는 작업을 합니다. 첫 장면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영화는 전형적인 스필버그식의 경이로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하늘이 나오고 평범한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러나 이제 곧 두려움과 의심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이버 보안 내부 고발자인 다니엘은 그 이제 영화의 다니엘은 그 조시 오카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역을 했는데 그는 워덱스라는 조직에서 파일을 훔칩니다. 그래서 워덱스는 사실상 군산 복합체의 비밀 사업을 대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마이클 살라 박사나 이제 그런 제임스 링크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공개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외계 존재의 접촉이라든가 오래된 동맹관계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인 가능성을 강조해 왔죠. 하지만 스필버그는 그것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무서운 것으로 만들고 정부는 보호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스필버그가 한 게. 그래서 내부 고발자는 그림자 조직에게 쫓기는 도망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화가.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영화에 많은 상징이 나왔다 그랬는데 외장 하드와 외계 기술이 가득 든 배낭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제한된 공개 기법입니다. 그래서 로즈웰 문서나 UFO가 추락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회수 사업처럼 추락을 했는데 회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수한 일들처럼 실제 유출 사례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살라나 알렉스 콜리어가 수년 동안 얘기해온 내용들과 닮아 있기는 한데 하지만 영화는 그것을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insinuate, 그 암시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영화가 전달하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너희는 우리의 안내에 없이는 우리가 안내하는 것을 우리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예요. 영화가. 근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에서 지금은 이제 저 세상으로 갔다는 데이비드 윌컷 같은 그런 사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데이비드 윌컷 같은 사람은 오래전부터 진짜 공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해 왔어요. 데이비드 윌컷의 방송도 저는 오랫동안 들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이제 뭐 저 세상으로 갔다 하는 뉴스가 나왔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래서 물론 의식 수준이나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개 과정이 무섭거나 매우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더욱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UFO나 AP, 그 다음에 에일리언 그런 공개를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시를 했죠. 그래서 그런 공개를 일단 첫 번째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공개라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최근의 공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와 연관돼서
이 스필버그의 영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 공개에 대해서 당신들은 교인들과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모임도 있었다라는 것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물론 데이비드 윌칵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모두 동의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작업을 하나의 줄로 연결하기 위한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과 초반 장면에 나오는 사슴의 얼굴이 외계인 얼굴로 바뀌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밀이고 상징을 이용한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치 경험자들은 종종 올빼미나 사슴 같은 동물이 회색 외계인을 가리는 기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러한 영화의 장면들을 아이디어를 따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빼미는 딥스가 이게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빼미나 뭐 박쥐나 이런 것들은 그 어두운 거 좋아하는 딥스들이 좋아하는 동물이고 상징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구점이나 무슨 인형이나 뭐 이런 거 뭐 파는 데 가면 그렇게 유독 올빼미가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딥스의 그런 걔네들의 상징물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과거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영화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스필버그는 그런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고 그것을 신비롭고 좋은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이고, 오로라 레이 같은 연구자들이 기록한 실제 경험 속에서는 어떠한 접촉은 치유적이지만 어떤 접촉은 그렇지 않고 반대다, 이런 얘기를 그 연구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영화는 모두를 순한 그 사슴처럼 동물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협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가짜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감을 미리 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중반부로 가면 이제 수녀원 은신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까 왜 영화 주인공 다니엘이라 그랬죠. 다니엘이 여자친구와 함께 수녀원으로 숨어 들어가고, 바로 여기서 스필버그는 종교 이야기를 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외계 존재의 등장으로 믿음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도된 작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살라는 박사는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습니다. 내부 고발자예요. 그래서 할리우드가 만드는 공개 이야기는 종종 물질만을 믿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종교적 믿음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항상 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의 방송에서 그 프랑스의 칸 영화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로서리니 가문의 그 여자가 그거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와인 산업을 프랑스의 와인 산업의 그 주체, 그 와인 산업을 다 장악한 로서리니 가정의 사람이고, 칸느 영화제는 이제 영화를 상을 주는 영화를 선별할 때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안 좋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그 사상을 심어주는
영화라면 그들이 상을 주는 거에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런 옛날에 뭐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딥스들은 매우 매우 교묘하게 그러한 영화들은 아주 우선순위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으면 상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잠깐 곁길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내용을 넣고 그 목적은 결국 외계 존재를 위협으로 만들고 군사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교회는 매우 약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마치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외계 존재를 경험한 내부 고발자들은 새로운 사제처럼 묘사가 됩니다. 새로운 진실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임스 링크나 알렉스 콜리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공개는 외계 존재와 오래된 영적 전통, 영혼의 성장, 더 높은 의식을 연결하는데 그것은 믿음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하는 건데 스필버그 이 영화 감독의 영화 버전은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경험한 사람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수녀원 장면들은 어둡게 촬영이 됐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어둡게 촬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속에서는 또 십자가가 뒤집혀 보입니다. 그 다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작은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데 마치 비밀의식 장소처럼 보이게 하고 이것이 종교적인 혼란을 미리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에,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접촉을 자유로움으로 보게 하는 대신에 존재 자체를 위기처럼 느끼게 만들고 오로라 레이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은하 연합과의 접촉 개념과는 정반대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인텔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 번역해서 방송에 드리니까 뭐 동의하거나 아니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전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영화 얘기를 이제 계속 하자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눈 외눈 있죠. 외눈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외눈 상징은 영화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러느냐. 거울 속에 반사를 든지 카메라 각도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환영 장면이라든지 여기저기에 외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딥스의 신호고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뒤집힌 버전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감정적인 절정은 대중방송 장면이고 마가렛 이 에밀리 블런트라는 여자가 이제 이 마가렛 역을 맡은 여잔데 그와 이제 이 주인공 다니엘은 파일을 공개합니다. 외계 존재들은 선한 존재처럼 나타나고 인류는 환호를 하고 겉으로 보면 희망적인데 그 밑에 다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실제 공개 운동을 직접 겨냥하고 데이빗 윌카겐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데이빗 윌카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된 기술이라든가 인피니트 에너지 무한 에너지 기술 치유 기술, 그 매드베드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비드 윌칵이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아까 영화에서 그 워덱스 같은 조직들이 감춰왔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은 그것을 단순한 감정적인 공연으로 바꿔놓고 진실은 80억 인류 모두 것이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영화가 정한 진실인 뿐입니다. 회색 외계인은 단순한 관찰자로 그려지고 납치는 우리를 위한 실험처럼 보이고 정부는 마지못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알렉스 콜리어나 마이클 살라가 얘기해온 부정적인 세력, 영원 수학, 유전자 계획, 영적 목적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그 동물을 외계 존재로 착각하는 그 기억 장면들도 영화 전체에 계속 등장을 하고 실제 경험자들은 이런 기억들이 충격을 가리는 어떤 카바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것을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험으로 바꿔서 묘사를 하고 이것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방송 장면은 결국 인류의 화합과 희망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진짜 화합은 아닌 것이죠. 외눈 상징 아래서 이루어지는 화합이고 사람들은 환호를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도는 뭐냐? 영화의 진짜 의도는 진짜 공개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필버그가 실제로 중요한 변화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고 진짜 공개는 예를 들면 군 내부 고발자들이라든가 추락한 비행체의 회수 사업, 비밀 협정들, 고대 건설 종족이라든가 은하 사회 속에서 인간 역할, 마이클 살라의 외계 정치 연구, 제임스 링크의 슈퍼 솔저 증언, 데이비드 윌칵의 의식 상승 개념, 그 어센션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한 거죠. 의식 상승 개념, 알렉스 콜리어의 안드로메다 접촉 이야기, 오로라 레이의 은하 연합 소식들 이런 것들인데 영화는 다른 방향으로 이런 것을 밀어붙인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은 혼란과 전쟁을 부른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인류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계 존재를 단순한 물질 세계의 방문자로만 만들고 영적인 존재라는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세 번째, 정부와 가까운 내부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독립된 연구자들을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네 번째, 믿음과 과학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사회가 둘로 갈라지게 만들며 외눈 홍보 그림은 분명하게 딥스가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끼리 알아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로즈웰이라든가 납치 사건, 은폐 같은 실제 요소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뒤집어 갖고 얼버무려서 섞어버려서 버물버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하고 실제 그러한 여러 가지 망상처럼 보이게 하면서 반대로 영화 속 이야기는 진실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심리전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심리전이고 스필버그는 지금 어떤 흐름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 국제정세가 빠르게 움직이고 군 조직들도 재편되고 있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에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눈을 뜨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죠. 그래서 진짜 공개가 오기 전에 먼저 대중에게 익숙한 버전을 미리 내놓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깨끗하게 그 약간의 두려움을 남겨두고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권위를 바라보고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죠. 그래서 딥스들은 걸러지지 않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진실은 부족함을 이용한 통제요.
빚을 이용한 부채를 이용한 통제, 이들이 딥스들이 해온 방식을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영화를 열심히 홍보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UFO 분야에서 누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지 드러날 수 있고, 진짜 공개는 어떠한 유니버셜 픽처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공개는 현장에서 나오는 기록들, 군 밀리터리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 깨닫게 되는 내면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어떠한 할리우드 감독도 그것을 각본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진짜 들어 드러난 외눈 상징의 그런 것이 불필요한 거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전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의 작품들은 부드러운 공개, 충격을 이용한 심리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진실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스필버그를 알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순수하고 꿈이 많은 그런 영화 감독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할리우드 엘리트 네트워크 안에서 오히려 크게 보호받는 인물이고, 그의 영화들이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특정한 자기의 어떤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생각들을 심어주는 역할을 그의 영화가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실을 뒤집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권위 있는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고, 외계 존재나 영적인 주제를 두려움이나 환상 속에 가둬버리는 게 스필버그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유출 자료라든가 어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반복되는 상징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스티븐 스필버그의 초기 작품들 1970년대 작품들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그런 영어 제목인데 1977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미지와의 조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스필버그 외계 존재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외계 존재에 대한 영화를 이제 만들었죠, 많이. 다른 특이하게 그 주제를 다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의 외계 존재들은 음악과 빛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처음에는 비밀스럽지만 결국 협력적인 존재로 그리고 정부를, 겉으로 보기에는 경이로움과 희망의 이야기인데,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읽힙니다. 영화는 접촉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고, 동시에 그것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결국 선택받은 과학자들만이 진실에 접근하는 구조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제 집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블스 타워에 모인 과학자들이고, 그 영화에서 반복되는 5개 음표의 신호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파수를 이용한 접촉 이야기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떠나서 더 높은 목적에 끌려가는 신호로 바꿔놓고, 그 데블스 타워 자체도 중요한 장소로 나옵니다. 거대한 바위 기둥인데 외계 존재들이 착륙하는 장소로 그립니다. 이것이 고대 성지나 피라미드 같은 장소들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고, 오래전부터 특별한 힘이 있다고 여겨진 장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정부의 은폐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 필요한 보호 조치다라는 식으로 서사를 써 나갑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UFO 추락 회수 사업이나 비밀 협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부 고발자들의 주장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사람들에게 선한 외계 존재 이야기를 보여주고, 하지만 납치 경험이나 유전 계획, 영혼 수준의 개입 같은 문제들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과 화면 속에서도 화면 구성 속에서도 외눈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딥스의 상징이죠. 그 모든 것을 보는 그 전시한 그러한 것을 상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 통제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라는 그 1981년에 나온데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래서 그 시리즈에도 수많은 비밀 상징이 들어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언약궤가 나옵니다. 영화에서 언약궤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처럼 나오고, 원래 성경 속에 신성한 물건을 가져와서 모험 이야기 속에 위험한 힘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치들이 그것을 찾고 주인공은 그것을 막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입니다. 뭐 여러 개가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녹아내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모험 영화가 아니라 고대의 힘은 존재하지만 그 힘은 일반 사람들이 다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심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이를테면 학자들이나 군과 협력하는 전문가들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영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트 집단이 오래된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는 방식과 닮았고, 고대 건축의 종족이라든가 잊혀진 기술, 숨겨진 지식 같은 이야기들이 모두 모험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즐기지만 스스로 힘을 얻지는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얘기를 오늘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UFO와 UAP를 공개해라 하고 한 이후부터 얼마 안 돼서 그 영화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미리 연막 작전 비슷할, 연막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순수한 공개를 좀 막고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가 지금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들의 측면에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딥스 쪽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아시면 흥미롭게 또 혼란을 막고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멤버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카카오뱅크나 그 슈퍼땡스로 보내주신 후원이 라나 방송을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큰 저희들의 많은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나였습니다.